봅시다. 자, 다음 질문은 골목 안이라고 하는 소설입니다. 네, 소설인데 요것도 그 수능 기출 지문이거든요. 요때 당시에 이 지문이 딱 나오면서 이 사람들이 이제 뭔 얘기가 시작이 됐냐면 문학이 전보다 어려워졌다. 그러니까 문학이 어려워지기 시작한 이제 그 시작점이 있는 소설입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는요, 솔직하게 말하면 내가 내신 하면서 공부 좀 했다 하는 학생들 중에 문학 틀린 사람 거의 없었어. 문학 틀리면 이러면서 놀렸단 말이야. 근데 이제는 아니거든. 그래서 이제 이때부터 좀 어려워졌는데 사실은 우리가 현대소설이라고 하는 건 선생님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무엇을 중심으로 읽어야 된다고 얘기했습니까? 무조건 인물을 중심으로 읽어야 된다고 얘기했어요. 맞죠? 인물을 중심으로 읽어야 되는 이유가 뭐라고 했어? 소설이 그냥 갑자기 중간부터 쭉 잘라져서 나온단 말이야. 그러면 앞에 있었던 내용이 뭔지 우리가 알아 몰라. 심지어 이 소설이 초반부인지 중반부인지 후반부인지도 몰라. 이해되죠? 자, 그러니까 딱 읽으면서 뭐부터 해야 돼? 사건을 머릿속에서 재구성부터 해야 돼. 그럼 재구성하는데 필요한 단서는 뭔데? 전부 인물이 제시하는 말과 행동입니다. 그걸 통해서 재구성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소설이요, 시작하자마자 인물이 한 4명, 5명이 우르르르 나와요. 그래가지고 인물이 이렇게 3명 이상 우르르르 나오게 되면 우리는 뭐부터 파악해야 될까요? 이 인물들 간의 관계부터 파악해야 됩니다. 맞죠? 자, 그래서 이 갈등 관계가 중요한데 그때 당시에 맨날 문학 쉽게 나오니까 그냥 스르르르르 읽은 거야. 읽고 나서 뒤에 갔더니 잠깐만 이거 누구더라? 다시 가는 거야. 다시 읽어. 또는 쭉 읽고 나서 문제 풀어. 응? 두 사람이 싸웠다고? 나 그런 적 모르겠는데 다시 가. 다시 읽어.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일이 벌어지면서 시간을 이제 왕창 쓰게 되는. 근데 사실은 2번 읽으면 모를 사람 거의 없기는 해. 내가 지금 얘기했어 여러분한테 미리 인물과 갈등 관계를 생각하면서 읽어야 된다고 얘기했잖아. 그러면 훨씬 잘 읽힐 겁니다. 그때 당시 수험생들보다. 자, 여러분들 요 지문도요. 쌤이 시간 2분 줄 테니까 딱 읽기만 해봐봐. 문제 안 풀어도 되니까. 알겠죠? 읽으면서 여기 인물들에 나오는 인물들의 갈등 관계를 간단하게 파악을 좀 한번 해보세요.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알겠죠? 자, 한번 읽어봅시다.
자, 앞에 봅시다. 여기까지. 다 안 읽어도 괜찮아요. 자, 쌤이 지금 이거 처음부터 읽을 건데 여러분들이 지금 읽었던 그 관계랑 쌤이 지금 파악해주는 관계가 어느 정도 일치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뭐야, 내 표현이 됐다. 자, 한참 별의별 말이 다 오고 가고 하였을 때 불단집에서 막 설거지를 하고 있던 갑순이 할머니가 뛰어나왔답니다. 자, 갑득이 어미는 경우에 따라서는 그들 모녀를 상대하여서도 할 말이 통하지는 않다고 은근히 마음의 준비가 있었던 것이다까지 끊으면 지금 인물 몇 명 나왔어? 정이 나왔고요. 그 다음 갑순이 할머니 나왔고요. 그 다음에 갑득이 어미 이렇게 3명 나왔습니다. 맞죠? 자, 지금 갑득이 어미는 그들 모녀를 상대하여서도, 자, 그러니까 갑득이 어미가 지금 누구를 상대하고 있어? 그들 모녀를 상대하고 있어. 누가 모녀인지는 아직까지 정확하게 몰라. 어찌됐건 갑득이 어미가 둘을 상대하고 있다는 건 우리가 머릿속에 그림이 그려지잖아. 맞죠? 자, 뜻밖에도 갑순이 할머니는 자기 딸의 역성을 들려고는 하지 않고라고 되어 있으니까 갑순이 할머니랑 이 딸이 바로 뭐야? 여기서 말하는 그들 모녀겠지. 이해되죠? 자, 자기 딸의 역성을 들려고 하지는 않고 애초에 네가 말실수한 게 잘못이지 라고 얘기하니까 여기에 있는 이 네가 누구야? 딸이겠죠. 그러니까 갑순이 할머니는 딸의 편을 안 들어준 거야. 누구랑 싸우는데? 갑득이 어미랑 싸우고 있는데, 갑득이 어미는 갑순이 할머니가 뛰쳐나와가지고 뭐라고 할 거를 막 대비하고 뭐하고 있었어? 그들 상대에서도 할 말이 뒤지진 않을 거라고 막 준비하고 있었단 말이야. 근데 내 뜻밖의 갑자기 할머니가 나오더니 자기 딸한테 네가 잘못했네라고 하면서 데리고 가버리는 거잖아. 그래서 딸을 나무라던 것을 갑득이 어미는 그 당장에 있는 귀가 솔깃해가지고, 아 그렇지, 자기가 먼저 말을 했지, 나야 그저 대꾸한 죄밖에 없으니까, 잘했든 잘못했든 자기가 시초를 냈으니까, 그럼 이 자기가 누군데? 딸이야, 딸. 맞죠? 하고 뽐내도 보았던 것이나 나중에 깨달으니 그것은 꼴토당토하는 생각으로 갑순이 할머니가 그렇게 자기 딸을 꾸짖으며 할머니가 딸한테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아, 그 배우지 못한 행랑껏하고 싸움은 무슨 싸움이냐? 똥이 무서워서 피하니? 더러워서 피하지 라고 얘기하죠. 그럼 여기서 말한 이 똥이 누군데? 갑득이 어미죠. 맞죠? 자, 이 똥은 지금 갑득이 어미야. 그 행랑껏, 배우지 못한 행랑껏이 갑득이 어미인 거잖아. 그러니까 사실은 겉으로는 딸 편을 안 들어주는 척 했지만 딸한테 뭐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 갑득이 어미 그 똥 같으니까 뭐라고 싸우냐?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야. 맞죠? 사실 을뜨기 녀석이 나중에 보고하는데 들으니까 을뜨기 나오죠. 저녁 때 돌아온 집주름 영감이, 집주름 영감 나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나자 걔도 그만 분별을 있을 아이가 그래 그런 쌍것하고 욕지거리를 하고 그러다니 점점점 쯧쯧하면서 혀를 차니까 늙은 마누라는 또 마주 앉아서 그렇죠, 그렇고 말고요, 싸움을 하더라도 같은 양반끼리 해야지, 그런 것 하고 하는 건 꼭 하늘 보고 침 뱉기지라고 얘기합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이 늙은 마누라가 누군데? 이 대사랑 똑같은 의미의 대사를 얘기한 대사가 어디 있어? 똥이 무서워서 피하니 더러우니까 피하지, 이거잖아. 이 늙은 마누라 누군데? 갑순이 할머니죠. 잘 보세요. 저녁 때 돌아온 집주름 영감이라고 돼 있습니다. 둘이서 얘기하잖아. 여기 밑에 나와 있는데 방 안에서 그러고 있었다고. 이 두 사람 관계 뭔데? 부부야. 맞죠? 자, 갑순이 할머니 관계 한번 살펴봅시다. 자, 갑순이 할머니가 있고요. 그 밑에 누가 있어? 딸이 있다. 그쵸? 자, 그리고 갑순이 할머니랑 누구랑 부부야? 집주름 영감이랑 부부야. 자, 그리고 딸은 누구랑 싸웠어? 갑득어미랑 싸웠어. 맞죠? 자, 이 두 사람이 하고 있던 이야기 누가 누구한테 전달해줬어? 사실 을뜨기 녀석이 나중에 보고하는데 누가 누구한테 얘기해준 거야? 을뜨기 녀석이 갑득어미한테 얘기해준 거야. 무슨 얘기를 해줬는데? 이 방 안에서 이렇게 뒷담 까고 있었던 그 소리가 집 밖에까지 들렸다는 거. 그 이야기를 을뜨기가 갑득이 어미한테 한 거야.
이해되죠? 그럼 을득이는 갑득이 어미한테 왜 얘기하는데? 두 사람이 무슨 관계인데? 무슨 관계인데? 부모 자식 간이죠. 이 을득이가 얘기를 듣고 갑득 어미한테 얘기한 거야. 이해돼요? 자, 두 사람이 하는 뒷담화를 을득이가 듣고 전달해줬어. 나중에 갑득 어미가 을득이가 보고 하는데 들으니까 그랬다는 거야. 알겠죠? 자, 중요한 부분 보세요. 골무간 9가구가 공동면소처럼 쓰는 뒷간에 양서방이 갇힌답니다. 이 양서방이 똥 싸러갔다 그 똥간에 갇힌 거야. 맞죠? 자, 그는 아무리 상고하여 보아도 아무리 생각해봐도 도무지 나갈 도리가 없는 것에 은근히 우라가침이 올랐대요. 지 집 뒷간도 아니고 남의 집 것을 그렇게 기가 나서 꼭꼭 잠그고 그럴 걸 뭐 있노? 늙은이도 젠장을. 늙은이가 뭐 하고 간 거야? 화장실 자물쇠 잠궈버리고 가버린 거야. 양서방 안에 있는데. 맞죠? 이제는 할 수가 없으니 소리 한번 질러볼까? 하기도 하였으나 이러한 경우에 있어서 사람들은 흔히 자기가 어떠한 수상한 인물인 듯 쉽게 스스로 느껴지는 경향이 있다는 거야. 이게 무슨 말이야? 내가 여 안에서 막 소리 지르면 사람들이 이상하게 쳐다볼 거라는 거야. 그래서 소리도 못 지르고 있는 거야. 맞죠? 그래, 그는 생각 끝에 아 누가 문을 잠궜어? 문 좀 여세요. 아 누가? 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말을 제법 외치지도 못하고 중얼대면서 한참이나 문을 잡아서 흔들어서 자물쇠 소리만 막 덜거덕거렸단 거야. 맞죠? 자, 을뜨기한테 저의 아비가 불단집 뒷간에 갇혀있다는 말을 듣고 어인가닥을 모르는 채 그곳까지 뛰어온 뭐라고 되어 있어? 갑뜨기 어미는 대강세정을 알자 이것은 평소에 자기에게 좋지 않은 생각을 품고 있는 갑순이 할머니가 계획적으로 한 일에 틀림없다고 혼자 마음으로 단정했다고. 자, 가족관계가 어떻게 되는데? 갑뜨검이 아들이 을뜨기야. 그럼 갑뜨검이 서방이 누구야? 양서방인 거야. 맞죠? 자, 그래서 이 소설은 누구와 누구의 갈등인 거야? 갑뜨어미와 이 집안 사람들의 갈등인 거야. 맞죠? 자, 그래서 여기에 지금 쭉 나와 있는 내용을 보자면 잘 보세요. 앞에 여기에 이 정이라고 하는 사람 나왔다. 그렇죠? 이 정이가 누군데? 얘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파악하려면 뭐가 필요하냐면요. 여러분들이 시점에 대한 이해가 필요해요. 자, 이 소설은 쭉 읽어봤을 때 무슨 시점인 것 같아요? 좋아요. 무슨 시점인 것 같아? 뭐라고요? 제 3자멘트 소리 하고 있어. 너 씨 학교 프린트 제대로 안 봤지? 김한우 선수 공부할 때. 시점 뭐 있었어? 전지적 시점이죠. 3인칭 전지적 시점입니다. 근데 잘 보세요. 우리가 초점화된 인물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소설은요. 3인칭 전지적 시점을 가지고 있지만 누구의 관점으로 보고 있는 걸까요? 사건을. 생각해봐. 누구의 관점으로 이 사건을 보고 있는 걸까? 누가 보고받고 누가 들었어? 사연을. 자, 전지적 서술자인데 누구 관점으로 보고 있는 거야, 소설을? 갑득어미 관점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이해돼요? 자, 그러면 잘 보세요. 한참 정의와 별의별 말이 다 오고 가고 하였을 때 라고 할 때 정의와 별의별 말이 다 오고 갔는데 누가 정의와 별의별 말이 오고 갔는데? 갑득어미가 정의와 별의별 말이 오고 가고 하였을 때거든. 이해돼요? 그럼 갑득어미랑 싸운 사람 누구였어? 딸. 정의가 누구야? 그 딸인 거야. 이해돼요? 자, 그래서 이 딸의 이름이 정입니다. 사실 여기까지 몰라도 문제는 풀리지만 서술자와 관련된 이야기가 뒤에 나오거든요. 자, 그럼 여기까지 우리가 보자면 방금 쌤이 딱 읽어줬던 그 부분, 사실 을뜨기 녀석이 저기 갑뜨검이 불러와가지고 막 하는 거 있죠. 그 부분까지만 딱 머릿속에 제대로 딱 잡아놓으면 뒤에 내용 여기는 그냥 공짜야. 거의 한 20초만 읽어도 다 해결이야. 내용 뭐였어? 싸우는 거였잖아. 갑뜨검이가 막 승질나가지고 갑순이 할머니한테 막 뭐라 하고 갑순이 할머니가 막 뭐라 하고 싸우는데 온 동네 사람 나와가지고 동네 사람들이 누구 편 들어줍니까? 할머니 편 들어주죠. 그 늙은이가 일부러 그랬겠냐면서. 귀도 안 좋고 그러니까 못 들었겠지 라고 하는 내용이 지금 밑에 나와 있는 거 아니야. 맞죠? 자, 뒷페이지 넘어가 보세요. 서술자에 대한 이야기 나옵니다. 자, 서술자는요, 자신의 시선만으로 서술하기도 하고요. 인물의 시선으로 초점화해서 서술하기도 합니다. 자, 아까 쌤이 얘기했죠.
서술자가 자신의 시선만으로 얘기하는 건 그냥 뭐 1인칭 서술자든 3인칭 서술자든 자기가 보이는 대로 그냥 서술하는 거야. 그런데 자기가 보이는 게 아니고 어떠한 인물을 콕 집어가지고 그 인물의 시선으로 초점화해서 얘기한다고. 이걸 초점화된 서술자라고 합니다. 자, 잘 보세요. 우리가 어떤 소설의 시점을 가르는 데 있어서 1인칭 시점이 있을 거고요. 3인칭 시점이 있을 거야. 자, 1인칭 시점과 3인칭 시점을 가르는 기준이 뭔데요? 프린트에 있었잖아. 나가 있느냐 없느냐. 나가 있느냐 없느냐를 또 다른 말로 하면 뭔데? 서술자의 위치가 작품 안이냐 밖이냐를 얘기하는 거잖아. 맞죠? 자, 그러니까 이 나라고 하는 게 결국은 서술자잖아. 서술자. 서술자가 자기 자신을 나라고 하는 표현이 있는가 없는가야. 그거는 뭐야? 서술자의 위치가 작품 안이냐 작품 밖이냐거든. 자, 그럼 작품 밖을 기준으로 생각해 봅시다. 자, 작품 밖 3인칭이야. 맞죠? 서술자의 위치는 작품 밖입니다. 자, 작품 밖에서 시점 두 개 뭘로 나뉘는데, 다성아? 뭐랑 뭐로 나뉘어요? 3인칭? 보경아 뭐로 나뉘어요? 제3자. 야, 너네 프린트를 안 본 거야? 아니면 기말고사 끝나서 다 까먹은 거야? 다송아. 뭐라고요? 관찰자. 그리고 또 전지적 시점. 맞죠? 자, 그래서 3인칭 관찰자 시점이 있고요. 전지적 시점이 있습니다. 자, 관찰자랑 전지적을 나누는 기준은 뭔데? 심리가 서술되어 있는가? 아닌가? 맞죠? 인물의 심리가 서술되어 있으면 뭐야? 전지적 시점이야. 서술이 안 되어 있으면 관찰자 시점이야. 자, 그럼 물어봅시다. 소설에 인물이 5명이 나옵니다. 소설에 인물이 5명이 나올 거야. 근데 만약에 딱 한 명의 심리만 서술되어 있다면 다른 사람은 절대 안 나와. 소설 끝날 때까지. 딱 한 명만 나와. 심리가. 그럼 이거는 관찰자 시점이야? 아니면 전지적 시점이야? 이거 무슨 시점일까요? 무조건 뭐가 돼야 되냐면 전지적 시점이 돼야 됩니다. 전지적 서술자가 말하고 싶은 게 이것밖에 없어서 말하는 거야. 이해돼요? 선택한 겁니다. 전지적 서술자가. 왜? 전지적이잖아. 시방대로지. 이해돼요? 자, 그래서 작품의 효과를 위해서 전지적 시점이지만 다른 사람 내면을 얘기 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표적인 게 뭔데? 다시 얘기할게요. 우리 중학생 때 껍빗단이 배웠습니다. 모르는 사람도 있으니까 간단하게 이야기하자면 이 껍빗단이라고 하는 소설은 이인국 박사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이 이인국이 어떤 사람이냐면요. 일제시대 때는 친일을 해요. 이 친일이 끝났어. 일제가 끝났어. 그럼 이제 우리나라에 소련군이랑 미군이 이렇게 들어오잖아. 그러니까 러시아어 배워가지고 소련군이랑 싸바싸바 해가지고 소련군한테 붙습니다. 그러다가 6.25 전쟁이 일어나서 남한으로 내려와요. 남한으로 내려오고 나서 자기가 미국에 가고 싶어. 미국에 가고 싶은데 그때는 해외에 내 맘대로 갈 수가 없거든요. 국가 허락을 받아야지만 해외를 갈 수 있던 시절이었어. 그러니까 국가 허락을 받기 위해서 미국 대사관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문화재 반출해가지고 막 뇌물로 줘요. 그런 인물이 나온단 말이야. 근데 이 소설이요. 이인국 한 명의 심리만 계속 묘사가 됩니다. 이인국의 행동만 나오고요. 기억나지? 근데 그 소설 3인칭으로 써있단 말이야. 봐봐. 한 명의 인물만 계속 얘기할 거야. 그럼 1인칭 주인공 시점이 제일 편한 거 아니야? 돈 뱉고 생각해봐봐. 내가 정순이 마음 모르는 거 내 마음 다 얘기하고 있잖아. 지 혼자만 무식한 거 아니야. 맞죠? 자, 이 한 명의 심리를 서술하기 위해서 1인칭이 훨씬 더 효과적이란 말이야. 근데 왜 그럼 이 소설은 3인칭으로 썼을까요? 왜 썼을까? 이게요, 여러분들이랑 같은 학년에 브니엘 예중 3학년 서술형 시험 문제였어요. 브니엘 예중 국어 되게 어렵게 배운 거죠. 왜일까요? 좀만 생각해보면 돼. 이인국이라는 인물 한번 생각해봐. 왜 1인칭이 아니라 3인칭으로 서술했을까요? 혹시 중학교 어디 나왔어요? 사직중이야? 유경이는? 사직중이야? 그럼 변호사 너밖에 없네. 외롭다. 얘기해주세요. 왜일까? 왜 객관적으로 봐야 될까요?
쓰레기라서 이 사람이. 이해되죠? 자, 맞아요. 이인국이라고 하는 인물은 쓰레기야. 그래서 우리가 이 소설을 읽으면서 뭔 생각을 해야 되는데, 와, 진짜 저렇게까지 살고 싶을까? 라는 생각이 들게 만들어야 돼.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저런 쓰레기 같은 인물은 나중에 좀 잘 됐으면 좋겠어, 못 됐으면 좋겠어. 못 됐으면 좋겠잖아. 근데 소설 내용 마지막 결말 어때요? 그 사람 못 돼요? 아니요. 그 사람 자유를 얻어서 미국까지 가요. 호텔 예약하는 내용으로 끝납니다. 근데 이거 1인칭 소설자가 얘기했다고 생각해봐봐. 그럼 소설 읽고 나서 무슨 생각할까요? 와, 씨, 개꿀인데 나도 저렇게 살까? 라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서술자가 이 인물이랑 뭘 둬야 될까요? 거리를 둬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 한 명의 심리밖에 나오지 않지만 뭘로 얘기하는 거야? 3인칭으로 얘기하는 거야. 이해돼요? 자, 이 얘기 왜 하냐면요, 여기 보기에 지금 뭐라고 적혀 있어? 이때 서술자는 인물과 뭐라고 되어 있어요? 거리를 둔다고 되어 있습니다. 쌤이 아까 얘기했어. 이 소설은 지금 누구 인물에게 초점화가 되어 있다고. 누구? 갑자기 엄마한테 초점화가 되어 있다고. 근데 1인칭이 아니라 지금 몇 인칭으로 서술했다고? 3인칭으로 서술했다고. 거리를 뒀단 말이야. 거리를 그럼 왜 뒀는데? 서술자는 갑자기 어머니 생각에 동의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거야. 이해돼요? 그러니까 갑득어미가 가지고 있는 시선이 있을 거 아니야. 근데 갑득어미가 가지고 있는 시선을 1인칭으로 서술하면 작품에 있는 우리가 무슨 생각할까요? 와, 씨, 갑순이 할머니 진짜 나쁜 인간이네, 씨. 가만히 있는 서방을 똥간에 가둬버리고,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야. 근데 3인칭으로 서술하니까 우리가 뭐가 보여? 아, 이 사람이 오해했을 수도 있겠네 라고 하는 게 보이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서술자가 인물이랑 거리를 두게 함으로써 보는 독자는 무슨 시선을 가지게 한다? 객관적인 시선을 가지게 하는 거야. 갑자기 엄마가 화가 나가지고 막 들썩들썩 하고 있는데. 이해되죠? 자, 문제는 여러분들 집에 가서 숙제를 한번 풀어보세요. 이제 그거를 좀 얘기하고 싶어서. 자, 다음 문번 봅시다. 이거 왜 얘기해야 되는데 시간이 없을 것 같다. 자, 다음 가 지문은요, 여기 문단에 뭐가 지금 나와 있냐면 그 신빙성 없는 서술자와 관련되어 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잘 보세요. 신빙성이 없대요. 밑에 지문의 예시로 뭐가 나와 있냐면 동백꽃 나와 있어요. 동백꽃 모르는 사람 없죠? 맞죠? 자, 동백꽃에 나오는 나는 신빙성이 있어 없어? 서술자가 왜 없는데? 왜 신빙성이 없어요? 동백꽃에 나오는 나는 왜 신빙성이 없어? 너 집에 이거 없지? 얘 봄감자가 맛있단다. 나 감자 안 먹는다. 니나 먹어라. 왜 신빙성이 없어? 감독님. 아니죠. 이 소설이 가지고 있는 서술자의 특징이 있었죠. 전 국민이 다 아는 걸 지만 몰라. 뭘 몰라? 점순이 마음을 모르잖아. 전 국민이 다 알아요. 여러분 부모님한테 집에 가가지고 물어봐봐. 점순이가 혹시 걔 좋아하는지 안 좋아하는지. 다 좋아한다고 할걸? 지금 물어봐도 바로 대답할걸. 동백꽃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 대한민국에. 근데 점순이 마음을 누구만 몰라? 서술자 지만 모르거든. 전 국민이 다 아는 걸. 맞죠? 이 서술자가 신빙성이 없기 때문에 그 소설에서 어떤 효과가 일어납니까? 아이, 소수령으로 적었잖아, 중학생 때. 해학성이 발생하죠. 그런 이제 자기만 모르는 것 때문에 벌어지는 게 바로 뭐야? 이 해학성인 거 아니야. 자, 그래서 밑에 나오는 이 동백꽃은요, 요런 신빙성 없는 서술자를 이제 제시해가지고 무엇을 얻으려고 하는 거야? 해학성을 얻으려고 하는 거야. 소설의 재미를 얻으려고 하는 거죠. 자, 다로 넘어갑시다. 다 질문. 이 사실은 여러분들이 읽고 내가 얘기해주면 훨씬 더 머릿속에 잘 들어올 텐데 시간이 없는 관계로 이거는 집에서 한번 읽어볼 거예요. 아까 쌤이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이라는 소설 제목 얘기했나? 안 했어요?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이라는 말 들어봤죠? 들어는 봤지. 그 왜 요즘 뭐 밈이나 이런 걸로도 많이 쓰잖아. 뭐 예를 들어서 누가 이제 막 나비 효과를 일으켰다 이러면 이제 누가 쏘아올린 공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잖아. 맞죠? 그게 이제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이라고 하는 소설에서 나온 거거든. 그럼 사람들이 그렇게 그 표현을 밈으로 많이 쓰는 이유는 뭐야? 그 소설 제목을 모르는 대한민국 사람은 없다는 거야. 내용은 안 읽어본 사람 꽤 많을걸. 생각보다 그 소설 되게 읽기 힘들어요. 시점도 자꾸 변하고 시간도 자꾸 변하거든. 근데 내용은 다 알아. 무슨 내용이냐면 이제 그 철거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철거민이
우리 동네가 철거되면 이제 딴 데 살 데가 없어. 집이 가난해가지고. 근데 강제로 철거당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 생존을 위한 어떤 사투를 벌이는 내용인데 읽고 있으면 진짜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그 막 특히나 이제 여학생들 읽으면 더 분노가 치밀어 오를 거야. 굉장히 이제 이 굴복할 수밖에 없는 이 억압적 힘에 결국은 굴복하게 되는 이야기거든. 자, 그래서 그런 내용이 나오는 소설인데 그 내용, 그 소설을 쓴 작가랑 똑같은 작가가 쓴 거예요. 그 작가는 항상 소설에 이제 그런 이제 국가 권력이나 어떤 사회 권력에 그렇게 이제 눌리는 그런 존재를 항상 난장이로 표현하거든. 난쟁이로. 여기서 난장이가 나오는데, 자, 잘 보세요. 뭘 얘기를 할 거냐면, 사회주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할 겁니다. 여러분들 혹시 사회주의가 뭔지 압니까? 배웠다며. 다른 뭐 중학생 다 배웠다던데. 사회주의가 뭐야? 사회 시간에 배웠잖아. 뭐 윤리 시간에 배웠을 수도 있고 도덕 시간에. 유경아, 사회주의가 뭐예요? 아는 대로 떠오르는 단어. 좋아요. 뭐 사회주의 하면 떠오르는 단어. 오, 맞아요. 공평한 배분. 또 처음 들어봐 사회주의를. 다송아, 사회주의 하면 떠오르는 단어. 에이, 설마. 그럼 사회주의를 얘기한 사람이 누군데? 처음 얘기한 사람. 경제학적으로. 칼 뭐식인데? 칼 마르크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마르크스라는 이름 들어봤습니까? 안 들어봤어? 그 사람이 얘기했던 거죠, 사회주의는. 이 사회주의의 관점은 이 세상을 두 개의 계층으로 보는 거거든. 이 두 계층이 뭐랑 뭐로 나뉠까요? 혹시 기억납니까? 노동계층, 노동자. 또 위에는 보통 자본가라고 얘기합니다. 자본을 가지고 있는 사람. 자, 그래서 자본가와 노동자라고 하는 두 계층으로 세상이 나눠져 있다고 바라보는 거거든. 그래서 이 노동자들이 뭘 해야 된다고 얘기합니까? 왜 북한의 포스터에 보면 막 인민의 뭐 해가지고 막 얘기하잖아. 노동자들이 뭘 해야 돼? 노동자들이 뭘 해야 됩니까? 혁명을 일으켜야죠. 노동자들이 혁명을 통해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이 자본가들이 가지고 있는 자본과 권력을 어떻게 나눈다? 공평하게 나눈다. 그게 사회주의예요. 알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보통 예를 들어서 산업화 시대의 어떤 소외된 인물, 이런 인물들을 그려내면 그 소설의 주인공은 자본가인 경우가 많아요? 노동자인 경우가 많아요? 뭐가 더 많아? 아홉편을 생각해봐봐. 그 권씨가 자본가야, 노동자야? 노동자죠. 그 건설직 돌아다니는 일용직 노동자였잖아. 맞죠? 자, 그래서 우리가 보통 산업화 시대에서 어떤 이제 그 인간 소외 현상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물질 만능주의 이런 것들이 나오는 그 시대를 배경으로 하는 거 대체로 이 사람들을 주인공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 소설은 특이하게 누가 서술자고 누가 1인칭 서술자냐면 이 사람이 1인칭 서술자야. 그래서 이 소설은 이제 법정 얘기거든요. 법정 얘기. 근데 나는 누구냐면 공장장의 아들이야. 이 공장장의 아들이 우리 아빠 공장에서 일했던 사람을 법정에서 만나가지고 서로 법정 다툼하는 이야기거든. 내 입장에서 볼 때 저 사람을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난쟁이 같은 사람을 작은 악당이라고 얘기합니다. 내 입장에서 저 사람이 악당인 거야. 그리고 나는 이런 부류들을 잘 알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럼 이런 부류들이 어떤 부류들인데? 항상 인상을 찡그리고 있고 이상사회를 꿈꾸고 있는 그 사회주의자들이 꿈꾸고 있는 이상사회를 네 글자로 뭐라고 합니까? 영어로. 모든 사람들이 웃고 행복한 공평한 유토피아라고 하죠. 자, 그래서 이제 이 사회주의자들이 꿈꾸는 세상이 유토피아잖아. 맨날 그것만 생각하면서 인상 찡그리면서 살고 있다는 거야. 이 자본가인 내가 보기에는. 그래서 그들은 객관적인 눈을 잃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법정에 나와서 우리 아빠에 대해서 얘기하면 다 한쪽으로 치우친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저 사람들이 증언하고 있을 때 나 뭐하고 있냐면 딴 생각하고 있어. 근데 저 사람들이 하는 증언 듣고 있으면 누가 나쁜 놈이야? 우리 아빠가 나쁜 놈이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세계관 이런 것들이 와장창창 무너지는 그런 내용이 담겨 있어요. 그러면 봐보세요. 서술자 1인칭 서술자는 이 사람으로 선택이 돼 있어. 이 사람이 하는 얘기도 여기 나오고요. 이 사람이 하는 얘기도 여기 나오는데 소설 자체의 주제는 자본가가 하는 얘기가 주제일까 노동자가 하는 얘기가 주제일까? 이 사람들의 이야기가 주제야. 근데 그거를 이 사람의 시선으로 보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 소설의 특징이 이제 그게 특징입니다. 이 사실은 여러분들이 실제로 읽고 나서 딱 설명했을 때 아 하는 게 있을 텐데 집에 가서 한번 좀 읽어보세요. 알겠지? 읽고 문제까지 한번 풀어보세요. 자,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그 신빙성 없는 소설자라고 하는 게 뭐야? 요거야. 소설, 그러니까 주제는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어떤 노동 착취와 억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소설자가 누구야? 자본가의 눈으로 보고 있는 거야. 이게 이제 신빙성 없는 소설자인 거지. 이해되죠? 자, 그래서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건 그거였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다음 거. 시간이 없다. 자, 다음 요 두 개의 현대시는요. 야, 요거는 읽고 좀 풀어봅시다. 요거는 가, 나, 지문을 읽고요. 몇 번 문제만 풀 거냐면 33번 문제만 풀 겁니다. 시간은 3분 줄게요. 읽고 한번 풀어보세요. 자, 앞에 보세요. 물어봅시다. 보경아, 가시가 뭘 말하고 있어요? 제목은 연륜인데 이 시가 말하는 게 뭐야? 맨 마지막 열심히 살자. 어떻게? 열심히 살자. 그럼 제가 열심히 안 살았고 근데 위에는 모르겠어. 뭔 말인지 모르겠어. 그냥 마지막 한 줄을 가지고 이제 파악을 한 거야? 맞아요. 그거 잘 찾으면 됩니다. 이 시는요, 딴 거 다 버려도 뭐만 살려야 돼? 이 마지막 한 줄만 살려야 돼. 그러면 위에는 무슨 말인지 한번 좀 봅시다. 자, 뭔 말하고 있냐면 제목이 뭐야? 연륜이야, 연륜. 연륜이 무슨 뜻인데?
해가 가면서 쌓이는 나의 경험을 연륜이라고 하잖아. 맞죠? 자, 무너지는 꽃 이파리처럼 휘날려서 발 아래에 깔리는 여기에 뭐라고 적혀있어? 서른 남은 해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데? 서른 남은 해가 뭐야? 서른 30이잖아. 나무는 뭔데? 남짓. 그러니까 뭐야? 한 30년 남짓이라는 거야. 그게 어디에 깔려있다고 지금? 내 발 아래에 깔려있다고. 이해되죠? 그럼 얼마만큼의 연륜을 말하는 거야? 한 30년 남짓의 연륜을 말하는 거야. 나이 많이 먹었네 이 사람. 맞죠? 자, 구름같이 피려던 끝은 날로 굳어서. 잘 보세요. 피려던 뜻이야. 그러면 이 뜻은 지금 가진 거야? 과거에 가진 거야? 과거 시제. 맞죠? 자, 구름같이 피려던 뜻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자, 이거는 언제 가졌던 거야? 연륜이 쌓이기 전에 가졌던 뜻인 거야. 그거 지금 어떻게 됐어? 날로 굳었어. 한금 두금 곱다랗게 뭐라고 되어 있어? 연륜이 감겨 있대요. 그게 나라는 거 아니야. 맞죠? 자, 그러니까 그 과거에 가졌던 그 뜻이 한 겹, 두 겹 쌓여서 지금 곱다랗게 감겨 있답니다. 그걸 연륜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이해되죠? 자, 여기에서 보통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게 마지막에 이제 열렬히 살자. 그리고 연륜 끊자 이렇게 얘기하니까 연륜 싫어 막 이렇게 얘기하는 학생이 있는데 사실 뭐 문제에서 물어보진 않지만 연륜이 싫은 건 아닙니다. 알겠죠? 그냥 연륜을 그만 멈추고 나는 뭐 하고 싶은 거야? 불꽃처럼 살고 싶은 거거든. 그러니까 불꽃처럼 살기 위해선 연륜을 끊어버려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야. 연륜이 막 싫은 건 아닙니다. 왜? 곱게 지금 감겨있다며. 맞죠? 자, 갈매기처럼 꼬리 떨며 사눕힌 바다에 내려앉은 어디로 가자입니까? 섬으로 가자입니다. 자, 섬은 어떤 곳이길래 가자고 하는데 그건 몰라. 그냥 지금 뭐 하자고 얘기하고 있는 거야? 섬으로 가자고 얘기하고 있는 거야. 맞죠? 그럼 섬으로 왜 가는데? 자, 빛이 하늘 아래 피는 꽃은 맑기도 할 거고요. 자, 무너질 적에는 눈빛 파도에 적시기도 할 겁니다. 이게 뭐야? 섬으로 가면 할 수 있는 것들이야. 초라한 경력을 뭐 한 다음에 육지에 막은 다음에 주름 잡히는 연륜마저 뭐 해버리자고 끊어버리자고. 이게 무슨 말인데? 내가 여기 있어. 섬으로 갈 거야. 그럼 뭐 해야 돼 중간에? 바다 건너야 될 거 아니야. 뭐 해버리자고. 내가 가지고 있는 초라한 경력이랑 주름 잡히는 연륜은 전부 뭐 해버리자고. 여기서 끊어버리고 좀 넘어가자고. 이해돼요? 자, 그러면 난 어떻게 살 거라고? 불꽃처럼 열렬히 살 거라는 거야. 자, 그러면 지금은 불꽃처럼 사는 거야, 안 사는 거야? 안 사는 거야. 리가 뭐야? 현재 시제에서 너 바로 어떤 마음을 나타냅니까? 리가 어떤 마음을 나타내요? 알잖아, 다. 의지. 자, 생각 한번 해봅시다. 어떤 의지인데? 불꽃처럼 살겠다는 의지야. 자, 그러면 지금은 불꽃처럼 살아, 안 살아? 안 살아. 자, 보세요. 자, 내가 어떤 가치를요, 지향할 겁니다. 이거는 문학 공통이야. 알겠죠? 이게 우리 인간 삶의 공통이야. 우리가 뭘 지향해요. 내가 두바이 쫀득쿠키가 먹고 싶어. 먹고 싶다고 생각하면 내 손에 두 초쿠가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없는 거야. 자, 그래서 내가 무언가를 지향한다는 건 항상 무엇을 전제로 하고 있을까요? A에 대한 결핍을 항상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결핍이라서 지향하는 거야. 내가 지금 내 손에 두 쫑쿠가 없어서 먹고 싶은 거야. 알겠죠? 이해돼요? 자, 그래서 지향이라고 하는 건 항상 결핍이라고 하는 걸 전제하고 있다는 걸 생각해야 돼. 잘 보세요. 이 사람 지금 뭐처럼 살고 싶다고? 불꽃처럼 살고 싶다고. 그러면 지금 불꽃처럼 산다는 거야, 안 산다는 거야? 안 산다는 거야. 그럼 물어봅시다. 나라는 존재가 있고 불꽃 같은 삶이 있어요. 얘네 둘은 서로 동질성을 가지고 있어, 차별성을 가지고 있어? 불꽃 같은 삶이랑 나는 동질성을 가지고 있어, 차별성을 가지고 있어? 차별성을 가지고 있는 거야. 이해돼? 나는 아직 이루지 못한 삶이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하겠다는 거 아니야. 자, 선지가 봐봐. 자, 또 하는 긍정적인 존재인데 이 긍정적인 존재 뭐야? 불꽃 같은 삶일 거 아니야.
맞죠? 또 하는 긍정적인 존재 불꽃 같은 삶과 화자의 동질성이야 차별성이야? 차별성이야. 이해돼요? 자 밑에 거 X표 치는 학생은 많아도 요거 X표 치는 학생은 내가 이때까지 못 봤어 일주일 동안. 자 이 긍정적인 존재 이 불꽃 같은 삶과 화자도 동질성이 아니라 차별성입니다. 알겠죠? 자 다음 요거 한번 봅시다. 다음 작품 대장간의 이구. 자 우리가 시에 어떤 사물이나 소재가 나와요. 근데 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잖아. 그러면 그 시 안에서만 통용되는 속성이 생기는 거야. 알겠죠? 자 잘 보세요. 지금 여기에 플라스틱 물건이 나옵니다. 마치 플라스틱 물건처럼 느껴질 때라고 되어 있잖아. 요 앞에 나와 있는 세 줄이 뭡니까? 플라스틱 물건의 특성인 거야. 속성. 어떤 속성 가지고 있어? 첫 번째, 한꺼번에 싸게 사서 마구 쓰다가 망가지면 내다 버리는 거야. 그게 무슨 속성? 플라스틱 물건의 속성이라는 거야. 근데 이거는요 여러분들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오 맞아 라고 하지만 때로는 어떤 시에서는 일상에서는 그렇게 안 되는데 이 시 안에서만 그런 속성을 가지는 경우도 있거든. 그래서 시라고 하는 세계관이 시작됐으면 이 안에서 만들어지는 그 의미관계를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얘가 지금 얘의 속성이야. 알겠죠? 자 그렇게 느껴지면 나는 뭐 하고 싶답니까 지금? 뛰어내리고 싶다고 얘기합니다. 뛰어내려서 그러면 어디로 가는데? 털보네 대장간으로 가고 싶대요. 맞죠? 자 털보네 대장간으로 그럼 왜 가고 싶은데? 털보네 대장간은 어떤 곳이야? 풀모질로 이글거리는 불 속에 시우새처럼 나를 갈구고 모루 위에서 별이고 숫돌에서 가는 곳인 거야. 이거 실제로 대장간에 사는 일이잖아. 맞죠? 불에 달궈가지고 막 망치로 치잖아. 내가 뭐가 되고 싶은 거야 지금? 무쇠낫이 되고 싶다고. 자 이렇게 무쇠낫이 되고 싶다라고 말하는 순간 이 시에서는 뭐랑 뭐의 대비가 생기는 거야? 무엇과 무엇의 대비가 생겨? 잠깐만. 우리 지금 아직 수업 시작 안 했어요. 아 그래요? 잠깐만. 그 무엇과 무엇의 대비가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 무쇠낫이에요. 무쇠낫과 무엇의 대비가 생기는 거야? 플라스틱 물건의 대비가 생기는 거야. 왜? 플라스틱 물건처럼 느껴질 때 뛰어내리고 싶고 대장간을 찾아가서 무쇠낫이 되고 싶다고 했잖아. 그럼 뭐야? 얘랑 얘는 이제부터 반대야. 알겠죠? 그럼 플라스틱 물건의 속성 뭐였어? 한꺼번에 싸게 사서 마구 쓰다가 내다 버리는 거야. 그러면 무쇠낫의 속성은 뭔데? 이 시에서 땀 흘리며 두들겨서 하나씩 만들어낸 거야. 맞죠? 자 그럼 무쇠낫이 가지고 있는 속성은 뭔데? 뭐라고 정리할 건데? 무쇠낫이 가지고 있는 무쇠단만이 가지고 있는 속성은 뭘까요?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을까 얘는? 하나씩 만들어냈다. 그러니까 어떤 가치? 무쇠낫이 만들어지는 데까지 뭐가 필요해요? 노력, 정성, 시간이 필요하죠. 이해됩니까? 무쇠낫으로 만들기 위해서는요 땀 흘리며 하나씩 두들겨서 만들어야 된다고. 플라스틱은 어떻게 만든다고? 딸깍하면 대량 생산이라고. 맞죠? 그게 지금 이 시에서 서로 반대되는 의미로서 쓰이고 있는 거야. 화자는 뭐가 되고 싶다고 얘기하고 있어? 무쇠낫이 되고 싶다고 얘기하고 있어. 그러면 지향은 뭐야? 무쇠낫이야. 그 결과 화자는 지금 무쇠낫이 아니야? 아니야. 이해되죠? 자 그럼 화자는 지금 뭔데? 플라스틱 물건이야. 이해되죠? 자 볼게요. 마구는 부정적으로 취급되는 대상 뭐야? 플라스틱 물건이지. 화자 간의 차별성이야 동질성이야? 차별성이야 동질성이야? 동질성이 돼야 되는 거야. 이해돼요? 왜? 나는 아직까지 대장간 찾아가서 무쇠낫이 되고 싶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나는 무쇠낫의 속성을 가지지 못하고 있고 무쇠낫의 속성이라고 하는 이 노력, 정성, 시간이라고 하는 가치가 결핍되어 있는 사람이라고. 그래서 이걸 추구하고 싶은 거라고. 그럼 이거를 현대인으로 넓히면 어떻게 되겠어? 우리 지금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은 다 뭐 같은 사람들이라는 거야? 플라스틱 같은 사람들이라는 거야. 근데 화자가 지향하는 게 이거라는 건 우리 지금 시대가 지금 놓치고 있는 결핍되어 있는 가치가 뭐라는 거야? 노력, 정성, 시간 이런 가치들이 지금 이 사회에 결핍되어 있다고. 그 이야기를 지금 이 시에서 하고 싶은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요거 동질성이랑 차별성이 왜 이렇게 연결돼야 되는지를 여러분들이 좀 생각하는 그 개념이 중요합니다. 알겠죠? 자, 여기까지 한번 마치도록 할게요. 나머지 문제들 여러분들 읽고 풀어볼 수 있도록 합시다.